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정말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근데 지금 뒷 배경에도 장윤선 국장님 계시고 네. 실물도 앞에 앉아 있고 예. 두 명의 장윤선하고 제가 토크를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뒤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요. 뒷 사진인데 옛날 사진이죠. 저기 언제 사진이지? 저는 잘 얼굴을 안 봐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기 얼굴 보면은 제 이상하다. 얼굴 보면 너무 민망하고. 음. 전 사실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카메라. 전 사실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고 싶어요. 왜요? 잘 안 생겼으니까. 뭐 우리 둘이 더 심정이 비슷하네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김창수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제가 다녀보면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니 저는 화면빨을 좀 받는다는 얘기를 듣지만은 그걸 까먹는 게 목소리가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저는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얼굴이 괜찮아요. 화면빨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덕담으로 듣겠습니다. 한식의 덕담. 김종대 의원님이 계속 못 나오세요. 지금 뭐 거기서도 대통령 지금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음. 비서실장이 되셔가지고 거기는 막 1인 한 10역씩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쁜 법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바빠요. 저는 한가해요. 근데 집에 자꾸 되게 우환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가족이 많이 편찮으세요. 예, 그래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제가 딱 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또 그때 부모님 건강하셨을 때 효도를 못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참 맞아요. 가슴 예. 쥐어짭니다 지금. 저도 김창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번 주에는 친정 부모님 찾아뵈야지 하는데 네. 또 못 가요. 계속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부모님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오늘 비도 오는데 다 같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때리기 전화 한 통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힘내시고요. 우리 김창수 원장님께 다각도로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 지금부터 응원 요새 폭탄이 유행이더라고요. 문자 폭탄, 전화 폭탄 그런데요. 응원 폭탄 한번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우리 처도 병원에 입원했지, 아버지도 아버님도 병원에 입원해 병원에 계시지. 입원해 근데 계시지. 가는 병원마다 네.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팟짱 애청자를 물론이죠. 진짜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병원에 가서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접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네네. 딱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오 정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제가 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강남에 이제 피부과 네. 저희 처가 또 뭐 피부가 지금 괴사 상태가 있어가지고 어. 피부과에 다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기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옆 방에서 네. 치료를 받던 분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환자가 김창수 아니냐고. 환자가 네. 치료받다 말고 나와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사진 찍자고. 병원에서 예. 야, 이 정도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김창수 원장님께서 워낙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 분석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내용을 기억하시고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와 김창수가 이 병원에 오다니 내가 지금 환자지만 사진 한 장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피부과에서 치료받던 환자 그분은 탁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전쟁 나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4월은 잔인한 달이지만은 전쟁은 네.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분도 잠깐만 내가 이게 전쟁 나느냐 안 나느냐. 근데 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워낙 박근혜 정부에서 과도하게 전쟁 위협론을 강조해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봤더니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요. 자기는 늘 비상 식량 가방을 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1950년대도 60년대도 냉전 시대도 아닌데 젊은 사람이 비상식량 가방을 싸놓고 산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말 이런 역사를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병원 곳곳마다 가서 네.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물론 감사드리죠. 근데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무슨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저는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부정확한가 그거는 과거에 지난번 총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걸 새삼스럽게 계속 느끼는 거는 이 곳곳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팟캐스트를 다 듣고 계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병원에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네네네. 근데 이제 제 처가 이렇게 주차 요원. 예, 주차 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주차 요원들이 계시는 그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네네네. 그런 데에 이제 제가 노크라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네.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요? 팟캐스트 유튜브 예, 같은 거를 예,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민망해가지고 네. 예, 슬쩍 이거 잘 보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진보니까요 강남 진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팟캐스트 뭐 이렇게 쫙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촛불 혁명이 이루어졌던 거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의 위력 그리고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주로 종편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종이 신문들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시간으로 현장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손바닥 안으로.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작년에 총선 전, 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좀 알았죠. 음. 요 전에, 그러니까 작년 1월, 2월 그 전만 하더라도 네. 뭐 누가 팟캐스트를 뭐 얼마나 듣겠어 그냥 뭐 소위 이제 진보 진영 안에 있는 몇몇이나 그냥 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십상시파문 때 정말 놀랬던 게 네. 그때 팟짱이 계속 1위 했잖아요. 그렇죠 몇 그때. 주간. 예.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 정확한 정보 음. 여기는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 분명한 정보를 듣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총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내기를 했었잖아요. 네. 팟캐스트가 이기냐 종편이 이기냐. 근데 결국은 팟캐스트가 이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선거 구도를 저희가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팟캐스트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촛불로 박근혜 탄핵으로 그리고 박근혜 구속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초반에 네. 언제쯤인가 그 탄핵 국면에서 네네. 샤이 보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많은 매체들이 샤이 보수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던데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샤이 보수가 있다고 말했던 거는 탄핵 국면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진보 세력들이 방심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샤이 보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악용이 돼가지고 네, 네. 뭐 수구 세력들이 네.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걸 가지고 자신감을 얻는 식으로 작용을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무슨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네, 네. 샤이 보수가 있다. 네. 지금 자기들에 대한 지지층 말고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자기를 예. 지지해 줄 예,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미 네. 그 이제 보수층은 이제 샤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현재 그 보수층들이 계속 누구를 후보로 할 것인가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강남을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느끼는 네, 거는 네, 네. 샤이 보수는 존재하지 않고 보수가 있을 뿐인데 또 수구가 있을 뿐인데 근데 샤이 진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샤이 진보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 동안에는 네. 보수였어요. 네. 그런데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또 박근혜 탄핵 이걸 겪으면서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못난 나라였고 네. 이게 정말 말도 아닌 나라 꼴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 네. 그거에 대해서 부럽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진보를 지지하고 싶은데 네. 그동안에 자기가 보수여서 네. 차마 진보다고 말을 못하는 노선 변경을 할 수 없죠. 그동안 네.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은 이제 네. 진보로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예, 부끄러운 예. 과거의 행적 때문에 예. 그걸 반성을 하면서 예, 예. 그런데
자신들이 진보다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로 이제 입장을 많이 바뀌어온 층들이 존재하는데 그 층들이 자신이 진보라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여론조사에 포착이 안 되는 층이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저는 샤이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샤이 보수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큰 어떤 층으로 지금 여론층으로 잡히지 않는 거는 샤이 진보이고 네. 그들이 과거에 보수였지만은 이 부끄러운 나라를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진보적인 세력들에게 네, 네. 지지를 하고 있는 예. 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진보 보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의 맞아요. 구도는 상식과 몰상식, 맞습니다. 예. 예,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그렇죠. 예, 예. 정의냐 불의냐 이런 개념과 기준 잣대로 이제 평가되는 대선인 것이지 뭐 이게 이념잣대로 맞습니다. 이념잣대로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어쨌든 저의 뭐 이를테면 철학이라든가 뭐 그 사회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네. 저는 생활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안전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안전이나 네. 뭐 이런 규칙이나 질서나 이런 건 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또 이제 사회 사상이나 이런 건 또 진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보와 보수가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이것을 그 동안은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 국가였고 네. 이념의 틀로 사람을 가두는 그래서 무조건 재단에서 폄훼하는 이런 게 굉장히 심각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사람은 뭐 좌판이 우판이 철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지금 10%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합쳐봐야 15% 간당간당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의 구도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 거기에 팟캐스트 그리고 촛불 이런 혁명적 변화가 시민혁명이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기준, 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외교안보 얘기해야 되는데 진보 보수 얘기하다가 13분 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로 네, 넘어가시죠. 근데 정말 그 이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저희가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초반에 예. 세게 분석을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병원을 오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대화를 그래요. 나누면서 느낀 맞아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취재예요, 현장 취재.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금방 장윤성 국장이 말씀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념의 시대가 아닌데 국민들이 깨어나고 각성하고 촛불을 들면서 세상을 바꿔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국민들의 깨어남에 의해 가지고 상식이 회복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식의 시대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상식. 상식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은 그 세월호 가족들이 그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청년들이 네. 막 햄버거 막 피자 막 나눠주면서 폭식 투쟁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게 인간성 상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그 이를테면 몰상식의 수준에서 상식의 수준으로 그치. 나라를 정상화, 국가 정상화를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실의 시대에서 네. 이제 상식의 시대로 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외교안보 현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쐈어요.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존재감을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진정한 뭡니까 요새 그 뭐죠 자기를 막 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관종. 관종. 관종 아니냐. 그 네. 내일 모레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이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또 빵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아침에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 불상의 발사체는 또 뭡니까? 미사일이면 미사일 뭐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 뭘 쐈을까요?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네, 폭죽은 아니겠죠. 함경남도 신포는 거기에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94년도에 예,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네. 경수로를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한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경수로를 짓던 그 지역이 신포고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SLBM. 예. 예, SLBM 예. 그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아. 신포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신포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네. 뭐 불상에 뭐 발사체를 쐈다는 거는 네. 그 미사일의 정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9시 10분인데 네.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날아가는 사정거리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60km 정도 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네네. 일단 육상에서 발사를 했으니까 신포에서 SLBM을 발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SLBM은 아니고 아니다. 육상에서 발사된 지상 발사 미사일일 거다라는 네. 점하고 6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장거리 비행을 목표로 한 미사일은 아니다. 또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6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를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상에서 쐈기 네. 때문에 육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잠수함 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신포에 이건 SLBM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선 여러분 팩트의 교란은 없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창수 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두 가지예요. 왜 신포냐? 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냐?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신포에서 발사를 한 거는 네. 장거리를 안 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거는 예. 전부 북한의 서부 지역에서 발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서부 지역에서 발사한 건 어떤 의미냐면 조금 더 장거리를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북한 내륙을 관통해서 예, 예. 그래서 일본의 EEZ 근처에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멀리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자기 북한의 영토를 날아가는 아, 북한 내부에. 예, 북한 예. 내부를 날아가서 동해로 날아가서 일본 예, EEZ로 예. 날아가는 예, 거니까요. 예, 예. 근데 신포에서 쏘면은 바로 동해로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북한이 서부 지역에서 발사했을 경우에는 예. 그 곳과 동일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아. 신포에서 발사하면 일본 EEZ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포에서 바로 그 동해 바다가 네, 있는 예, 인접해 예. 지역에서 발사했다는 거는 아. 멀리 날아가지 않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정거리를 실험하는 미사일은 아니었다. 결국은 그러면 발사, 엔진, 로켓 네. 이런 것들 성능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느냐 하는 예, 점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네. 미국의 38 로스라는 그 망원경으로 아니 그 위성 사진으로 네. 늘 하루 종일 북한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 핵실험한다, 육체 핵실험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막 떠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북한이 1월 달부터 뭐 미사일 쏜다 그랬고 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예견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7, 8일 날 미국에서 네.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네. 그때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우선순위 올라올 상황이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그걸 앞두고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다. 음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선이 지금 5월 달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런 도발적 행위를 함으로써 네. 한국의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거를 가지고 네. 분명히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관종 네. 나 여기 있다 또는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하는 건데요. 물망초 정신. 예, 북한의. 물망초 전략. 예, 북한의 근데 물망초. 아 재밌다. 북한의 물망초 전략. 예. 이미 근데 그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계속 얘기하고 예, 있어요. 예. 계속 오늘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인류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이게 너무 이야기했거든요. 북한은 정말 문제다. 인류 전체의 문제다. 북한 문제를 인류 전체의 문제로 예. 확대 해석했어요. 예.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인류가 대통령이- 사느냐 마느냐가 북한을 트럼프에 따르면 예,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장관들을 불러 모아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불러 모아 가지고 북한 관련된 특별 대책을 세우는 회의도 했습니다. 네. 네, 과거 같으면은 오바마 정부 같으면은 북한 문제는 네, 이 네. 국무부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업무입니다. 동아태 소관입니다. 차관보. 예. 예. 그런데 현재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직 임명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예. 나서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데 그러니까 관종으로서의 네. 예.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거죠. 어. 그리고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만추 작전 성공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예.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발언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북한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사일을 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북한은 미국하고 중국에게 네. 자기들은 네.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갈 길을 계속 간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든 또는 한국에 대선이 있든 네.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예. 그런 군사 강국으로 예. 강성 대국으로 자기들은 예. 가겠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다 받아줘야 된다. 북한의 요구를 받아라. 예, 근본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뭐 미중 정상회담 해가지고 네. 무슨 합의책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면은 자기네들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겁니다. 이들이 뭘 하든 미중 강대국이 어떤 네. 뭐 제스처를 하든 그것이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 됐고 우리는 네. 우리 맘대로 할 거야.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핵실험 계속할 거고 핵무장 국가가 돼서 세계를 위협할 거야.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네. 위험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걱정하게 진짜. 그리고 이제 예. 뭐 우리가 흔히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가까우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은 예. 시진핑을 압박해서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 그래서 착각입니까? 착각이죠. 아.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수록 네. 시진핑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핑계로 해가지고 네. 중국을 압박하기에 예.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네, 핑계거리가 네, 생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중 정상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북한이 카드를 하나 쥐어준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 시진핑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이 예. 시진핑에게 보내는 양다리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한테만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이 네. 시진핑 너도 조심해 이런 거예요?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무슨 자해 공갈단 비슷한 거죠. 자해 공갈단.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 우리가 이렇게 사고 치면은 네.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으니까 네. 중국 너희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이 어설프게 에헤.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 만약에 미국하고 타협하면은 우리는 계속 깽판 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진핑한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깽판 친다. 네. 아.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금 난처하고 당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네. 중국에 대해서 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 못하면은 우리가 하겠다, 미국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터에 그렇습니다. 또 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은 네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가 북한을 관리 못했다는 식으로 트럼프한테 또 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가 스트레스예요 지금. 시진핑이 지금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제 몇 가지를 좀 갈래를 나눠서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깽판을 치고 깽판 치는 전략으로 나오면 미국이 중국이 또 해결 못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단독으로 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트럼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네.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일면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말을 세게 하고 강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또 그 말의 의미는 네. 굉장히 모호해요. 그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서 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마감 단계에 와 있다 네, 이렇게 네. 하니까 트럼프가 예. 형 그대로 되나 보자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이 ICBM 발사를 못할 거다, 내가 예. 못하게 할 거다 예, 맞아요. 이런 강경한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ICBM 발사를 막기 위해서 군사 도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이면에는 너희들이 ICBM 발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하고 협상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면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면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네, 양날의 칼을 다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중국이 못하면은 미국이 하겠다. 이거는 네. 이제 일면적으로 지금 우리 언론에 쭉 해석되어지는 거는 예. 결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 군사적 조치를 강화시키고 예. 이른바 이제 선제 타격을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예. 의미로 예. 지금 우리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게 해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가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면 네. 그것은 곧 남한의 피해로 이어질 수. 그러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트럼프 말 자체는 네. 미국이 하겠다는 거지. 네. 미국이 군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미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단독으로 하겠다 하는데 단독으로 목적어가 하겠다. 빠졌어요. 무엇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무엇을? 네. 언론은 네. 군사 조치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그걸 그게 할 수 있는 게 군사적 조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강력하게 한다면. 아니, 그죠?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군사 조치 미국이 군사 조치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조치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 군사 조치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언론이. 예.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게 해석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네. 그거를 언론들이 군사 조치라고 한다면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잖아. 네. 자기 협상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게 군사 조치뿐만 아니라 예. 다른 모든 것도 미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 나중에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하고 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어떤 협상을 한다면은 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을 군사 조치로 해석했던 것들이 네. 트럼프가 협상을 할 때 네. 유리한 포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이 군사 조치를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하고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자체를 네. 트럼프는 협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순을 쭉 계산하면서 말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에 예. 이면이 뭔가를 예.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 액면대로 예. 트럼프가 강하겠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액면 그대로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강하게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트럼프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음. 단독으로 한다라고만 말하고 딱 빠져요 트럼프가. 그러면 기자들은 취재를 시작하거든요. 단독으로 그렇죠.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막 취재를 하면은 이거는 오픈돼 네.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하면서 사실 이거는 군사적 조치를 의미하는 거야라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그렇죠. 이는 사실상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전 세계 맞습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책을 읽어보면 트럼프는 일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네. 자신의 책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협상을 할 때는 먼저 나의 패를 보여주지 말고 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세게 말하고 네. 그 다음에 세게 말한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기자들이 취재 들어가지고 그게 네. 뭐다고 말했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직접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단독으로 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군사 조치한다 그렇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가 행동할 네. 수 있는 그렇게 쓴 폭을 기자들을 굉장히 열받겠는데. 넓히는 거죠. 그렇죠. 네. 틀림없이 뒤통수 그렇게 맞는 될 건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리면 네. 그죠. 그게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가 아주 언론 플레이고 트럼프가 협상하고 거래하는 네.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러면 트럼프가 군사 이외에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경제적 수단? 일단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부터 네. 봐야겠죠. 중국과의 관계. 예. 예.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에서 지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하고 중국이 묘하게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말한다면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네. 군사적인 문제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네.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는 예.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네. 북한하고 거래만 하고 있어도 그
중국 기업들까지 제재를 하겠다. 네.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네. 중국에 넣겠다 이렇게 말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은 군사 문제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군사 문제에 대한 자기 목표를 얻기 위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어떤 손실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로 그러니까 네. 경제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게 압박을 하겠다는 거는 네. 경제를 하위 수단으로 놓겠다는 거잖아요. 군사를 상위 수단으로 놓고 네, 네. 군사에서 어떤 목적을 얻겠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협상 전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면은 네.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실제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미국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는 것을 다 얻어내고 네. 그러면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아주 군사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군사적인 부분에 일정하게 타협해 들어가서 이제 바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은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경제적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역, 일자리 이런 문제에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데 예. 말은 군사로 세게 하지만 그렇죠. 실익은 경제적 이익, 돈. 결국은 그렇죠. 돈이 최고구나. 예. 트럼프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예.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국 자체의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고 아하.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네. 정말 큰 난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강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는 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문제하고 협상의 어떤 이렇게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시진핑은 네, 그렇죠. 시진핑은 가만히 있겠어요? 시진핑도 전략이 있겠죠. 예, 그냥 시진핑의 전략은 뭐냐면은 예. 시진핑은 지금 현재 슬쩍 이제 막 흘리고 있는 게 예. 미국 언론들이 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북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많이 양보를 할 거다 이야기를 막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그 이제 아베 일본 총리가 네네. 두 번에 걸쳐서 네.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 맞아요. 두 번이나 예, 만났어요. 당선되고 난 직후에 한번 제일 먼저 만났고 만난 게 아베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2월 10일 날 또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예. 두 차례 걸쳐서 만났는데요. 예. 아베가 근데 실익은 없었잖아요. 아베가 실익은 없었죠. 아베는 그러니까 아베는 왜 간 거야? 아베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 일단은 센 편에 붙자. 그 센 편에 붙어가지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단계로. 다음 단계로 가서 내 아. 이익을 챙기자 이런 겁니다. 일본이 얍삽하구나. 그래서 이제 얍삽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예, 거죠. 예. 항상 센 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해먹을 거 해먹자. 그렇죠. 이런 그런 게 거죠. 일본의 전략. 예.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사실은 아베는 트럼프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유엔 총회에 참석자 뉴욕에 아베가 갔습니다. 힐러리한테 엄청 공들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힐러리를 만났어요. 예. 트럼프는 안 만나고. 네. 근데 트럼프가 돼버렸으니까. 트럼프 열받았겠다. 그렇죠. 참, 그때는 힐러리한테 붙더니 이제 예. 내가 딱 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 예.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 폭망이었죠. 폭망했는데 이제 잽싸게 또 트럼프를 만났어요. 빠르긴 무지하게 빠르네.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딱 볼 때는 어떻게 예. 보겠어요? 예. 저런 얍실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월 10일 날 예. 아베가 그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네. 미국에 7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예. 자기의 선거 공약이 미국의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맞아요. 예. 인프라를 재건하고 예, 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네. 근데 아베가 와가지고 70만 개주겠다 그러니까. 형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아베의 속을 다 알잖아요. 저 악사빠르네 생각하면서도 네. 그래 진정성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하겠어 70만 개. 아니 진짜 하기는 하는데 예. 약속은 뭐 어기진 않겠죠. 예, 근데 예. 진정성이 없다 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말하라고 예. 그 플로리다의 자기 별장에서 맞아요. 아베 만나가지고 예. 아베 손을 잡고 예. 18번인가 흔들어요. 그래 네 해라 하면서 너 70만 개 안 하면 죽는다. 근데 보통 정상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아베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은 네. 격식을 차려가지고 뭐 악수를 하고 그러겠죠. 예. 근데 뭐 네가 얼마 전까지 나 당선되기 바로 직전까지 힐러리에 줄 섰다가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일자리 70만이 만든다 그래 좋아해 하면서 손을 막 열 몇 번 18번. 흔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예. 아베가 70만 개 만들었으니까 중국은 한 150만 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흘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흘리면서 예.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다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아, 일본도 중국도. 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중국의 국가 전략이 네. 중국이 이른바 이제 G2 시대가 되면서 네. 중국과 미국과 관계 정립이 중국의 가장 큰 국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진핑은 네. 신형 대국 관계라 그랬어요. 신형 대국 관계. 예.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과 미국은 아. 구형 대국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구형 대국들은 서로 쌈질만 했다. 미소 관계는 구형이다. 예. 근데 예. 이제 신형, 그러니까 새로운 예. 스타일의 예. 강대 국가를 만들자. 네, 네. 그 새로운 스타일의 강대국들, 이 신형 대국들은 네.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고 네. 공존한다, 존중한다, 상호 존중한다. 예, 예. 그래, 공존. 이런 거를 미국한테 제안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네. 어,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네. 명분은 괜찮은데 네. 그 트럼프의 속내를 살펴보니까 네. 요것들이 네.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미국의 지위를 네. 그냥 따라 잡아버리고 세계 최강 국가가 되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잘해보자 신형 대국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미국이 중국을 미국을 의심한다는 거죠. 중국이 예,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라고 재밌다. 예, 예, 제안을 시진핑이 했는데 네. 그거를 오바마 정부는 흔쾌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의심을 예. 하는 거죠. 예, 예. 이것들이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면서 뒤통수 칠 거다. 당분간은 좋은 관계로 가져가면서 예, 나중에 예, 10년, 예. 20년 지나면 자기 머리 위에 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 거예요. 머리 위에 쓸 예. 거다 중국이. 예.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 과정 속에서 네.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 발언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신형 대국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150만 개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를 미국 쪽에 흘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은 이제 그런 보도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그 시진핑의 전략은 예. 경제적인 것으로 네. 뭔가 주겠다고 계속 하면서 예. 군사적인 이익은 챙기겠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그 중국 핵심 이익은 챙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를 가지고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그 타협을 볼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젠가 저희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네. 미중 간에 북핵 빗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되게 애매해지게 될 거다. 네. 뭐 이런 말씀 언젠가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어쩌면 이번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핵 예.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네, 미중 정상회담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가요. 예. 그 동안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는 뭐 다뤄지지 않거나 네. 아니면 그냥 뭐 의도적 무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그거를, 얘기를 중심으로 했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우선순위 아니었죠. 그래서 미중 간에 항상 중요한 문제는 시진핑이 생각하는 이런 신형 대국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든가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이 협력해야 될 문제. 네. 예를 든다면은 2015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할 때 그동안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제일 무책임하게. 무책임했죠. 그런데 오바마가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렇죠, 지금. 중국. 근데 오바마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시진핑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제 미중 간에 조절을 한달까 또는 미중 간의 무역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2010년 이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무역 그 흑자가 약 2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5년을 넘어서면서 3천억 달러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적자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게 지금 시진핑의 트럼프의 핵심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 이런 적자 문제들이 미중 사이의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지키는데 트럼프가 뭐 하나의 중국이 뭐 어떠고 뭐 두 개의 중국이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중국을 살살 약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미중 간에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역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미중 정상회담의 네. 의제가 되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니까. 트럼프에 따르면 인류 네, 전체가 그렇네요.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기존의 패턴하고 똑같네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미중이 네.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이제 북한 핵 문제가 글로벌 이슈화 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중이 다룬다 이런 네, 거네요. 그런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이제 빅딜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슈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네. 때문에 앞서 저희가 무슨 그 젊은 연예인도 비상식량 가방 챙겨놓고 그 피부과에서 만난 환자도 김창수 원장님 만나자면 전쟁 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 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정도로 국민들이 어쨌든 안보 불안이 실제로는 아예 뭐 전쟁 나겠어 하지만 혹시 또 이런 마음이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중한 순간에 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사드 배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빨리 사드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대선 후보들이 빨리 사드 적극 환영. 이미 와 있어요. 네. 이미 와 있고 이거 성주에는 언제 갔다 오는 건지 알 수도 없는데 네. 하여튼 막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어차피 이것은 34일 뒤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뭐 공격 이야기라든가 뭐 선제 공격 이야기가 미국에서 네. 계속 나오고 선제 있습니다. 공격. 예.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오늘 또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해마다 봄이 되면은 한반도 정세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봄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열리거든요. 네.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네, 열립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봄은 왔을 때 봄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뭐 4월은 잔인한 달, 엘리어츠의 황무지를 네,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해마다 봄만 되면은 미국에서는 군사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도 원래 2015년부터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재정 긴축을 하면서 네. 그 국방 예산을 해마다 10%씩 줄여 나가는 그 시퀘스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국방 예산을 오히려 수백억 달러를 증액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세계가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 조성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어떤 미국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한반도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하나의 요소라는 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제 타격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입에서 구체적으로 선제 타격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을 방문했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네, 네.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을 치려는 조짐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뭐 그것에 대해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미이지 뭐 평상시에 또는 뭐 약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베 일본 총리가 2월 10일 날 네. 미국을 가서 트럼프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만났던 이야기들을 3월달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제안했던 거는 북일 정상회담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지 말아달라.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면은 일본이 위험해진다, 불안해진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아베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자신들이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MBC 기자가 한국에 와서 특집 방송을 몇 차례 했는데요. 네. 그에서 하는 이야기는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네. 시민권자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어떤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네. 그 30만 명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 30만 명이라고 예,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MBC에서 밝힌 것에서 저도 네, 3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격은 예. 중국이 협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종합해서 볼 때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긴장 도발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게 명백합니다만은 네. 이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게 바로 안보 장사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오히려 사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네. 그 미중 사이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네. 현재로서 불확실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불확실한 네. 지점이 있고요. 한국에서 사드가 배치되는 게 워낙 절차적으로 어떤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더군다나 탄핵당한 정부의 대응 체제가 사드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들이 네. 향후에 한미 동맹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분명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네. 사드 대선으로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점이 있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드 문제는 재조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네. 북한에 의한 안보 불안을 과대하게 과장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이런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수구보수 세력들은 사드를 주요 거점으로 해서 네. 안보 불안을 일으켜서 보수층을 결집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은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팟캐스트와 오마이TV 힘이 너무 세가지고 네. 저희가 날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통하지 않고 있고 여론 지지나 이런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30만 명이 다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학교에 우리 영어학원이 엄청 많잖아요. 영어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전국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에 한국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데 미국이 기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비준이 필요한 겁니다. 사드는. 그렇죠. 예. 왜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갖다 놓고 예? 그 무슨 비밀 작전 하듯이 군사 작전 하듯이 물론 이제 군사 무기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적 동의도 없는데 갖다 놓고 국민 불안을 오히려 야기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명백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헌법에 따라 헌법 60조에 따르면은 네.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와 예. 그리고 북중러 삼각관계로 맞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외교적 대결 구도로 지금 짜여지게 만드는 게 사드 배치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런 어떤 외교적 그 진영 대결 구도로 동북아시아가 짜여진다면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은 또 요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너 때만 우리가 지금 어떤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그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예상했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네, 네. 결국은 중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클 거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경제에도 중국의 보복이 잘못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경제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드 문제는 우리의 군사 안보와 우리의 예. 외교 안보와 우리의 예. 경제 안보에 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훌러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나저나 트럼프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도 탄핵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33억짜리 반지 끼고 나타나가지고 멜라니아가 네.
그리고 이제 이방카의 그 누굽니까 그 사위 예, 갑자기 쿠슈너. 이름이 쿠슈너. 아 쿠슈너. 예. 뭐 이게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누굽니까 틸러슨 장관의 지위도 위협을 네. 하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 막 중동 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비선 실세로 우리나라에는 최순실이 있다면 미국에는 이방카와 누구죠? 쿠슈너. 쿠슈너.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쿠슈너. 네.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카 쿠슈너 문제가 네. 나중에 크게 불거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음, 우선은 쿠슈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두 차례의 네. 아베와 트럼프의 미팅 이걸 주선한 사람이 쿠슈너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뉴욕에서 아베하고 트럼프가 만났던 것도 쿠슈너가 이거를 중재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시진핑하고 음,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도 쿠슈너가 중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쿠슈너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미국의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쿠슈너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뭐 요상한 직책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무소불위의 직책 권한을 지금 현재 행사하고 근데 있는 저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그 이해도 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전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아들 아니 며느리 네. 아니, 사위 딸 다 설치는데 왜 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가족이 막 무슨 뭐 왕정 국가도 아니고 네. 가족들이 나와서 막 설치는데 왜 다 가만히 있어요? 미국이 어떤 독립전쟁을 하고 나서 네.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상권 네. 분립과 대통령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헌법에다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수정헌법 위주에다 명시하고 네. 이러므로 인해서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가치를 현실화시켰다는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 미국의 시민들이 네. 모두 다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맹률도 없다. 문맹률은 높을 뿐만 네.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 팟짱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잔디의 정치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잔디 깎는 거.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잔디 깎는 것들 하나의 네, 상징적인 예인데 네, 그래서 네. 잔디 깎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네. 그리고 미국의 일상생활이라는 게 네.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게 미국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일상생활 살고 미국이 선진 세계 최강 국가라는 자부심 속에서 프로 스포츠 경기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사이에 감자칩 먹고. 네. 어느 사이에 정치 의식은 굉장히 약해져 버렸기 떨어졌구나. 때문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층들이 그런 어떤 그 앵그리 화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로 정치 의식이 낮은 그러나 자기의 지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 의식을 높여가지고 자기의 경제적 지위를 높여야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 의식이 낮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불만에 가득 차서 앵그리 화이트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수십만 명 이상씩이 모여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네.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러한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이 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네. 미국의 시민들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세계 최고예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 의식은 네. 민주 의식은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친일도 남의 나라 지배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독재도 오래 겪고 그리고 사실 슬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지만 네. 분단도 하고 물론 이제 위쪽 동네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하기가 미안하지 할 수가 없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이 남쪽 동네만큼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만들고 있다. 국민의 네. 힘으로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요새 집회할 때 유모차 끌고 나온대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봤더니 유모차 끌고 나오니까 되더라. 우리도 유모차 워싱턴에 유모차 부대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참 그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강대국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보는 것도 많지만 저 나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쿠슈너하고 트럼프와 같이 대통령의 딸과 사이가 네. 백악관 핵심 요직을 차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권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절차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국가의 외교 행위의 이면에 이권이 그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것도 트럼프 자체는 원래 선거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론자였고 그렇죠. 그리고 백악관에는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틸러슨이 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유가 바로 쿠슈너가 그 배후였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의 사위인. 예, 그래서 예. 쿠슈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부동산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쿠슈너하고 연결돼 있는 네. 중국의 그룹들, 그러니까 쿠슈너의 파트너들은 네. 안팡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과 부동산으로 네. 유명한 그런 부를 많이 중국의? 축적한 예. 기업입니다. 네. 근데 여기하고 쿠슈너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면 이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사적 이익을 취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외교 행위의 이면에 네. 사적 이익을 취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MB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트럼프를 겪으면서 이 부정부패 스캔들이 얼마나 네. 심각한지를 깨닫고 대한민국처럼 하겠죠, 뭐. 미국도 역시 민주주의 선진국인 것처럼 네. 미국의 그런 아까 잔디의 정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식이 낙후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높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럼요. 거죠. 그거는 네, 이제 네. 분명히 지난번 대선에서도 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샌더스 열풍으로. 현상으로서요.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2010년 이후부터 월가를 점령해라. 맞습니다. 그 시위, 예, 소득 예, 격차, 빈부 예. 격차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미국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미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됩니다. 네. 소리데리티. 그래서 좀 연대를 해가지고 세계 시민사회가 큰 힘으로 그러니까 부당하고 불이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서 새롭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57분이어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 말씀 꼭 여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가미네 야스야마 마사 네. 일본 대사가 네. 어저께 밤중에 들어왔어요. 85일 만에 네. 쥐두새도 모르게 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가지고 네. 한일 위안부 합의 네. 이거 이행을 촉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책임져라. 예. 박근혜는 감옥 갔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예? 이 양반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5개 정당 대선 후보가 전부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결국은 이것도 적폐이죠. 네. 그러니까 적폐 중에 적폐죠. 예. 그 팟짱에서 그 당시에 이미 2015년 12월 28일 날 맞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열렸을 때 네. 거기에서 말했던 그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의 네. 이면에 미국의 일본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네. 계속 말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는 네. 아베가 집어넣은 거고 네.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인 용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네.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이다. 네. 가불관계가 바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말했는데 사실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와가지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와서 한 첫 마디가 바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였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합의시켜라. 너희들이 시켜라.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됐고 처음부터 다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불이한 권력이 감옥에 갔어요. 네. 불이한 권력이 잘못된 결정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우물쭈물. 근데 뭔가 제가 보기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 뭐가 있어요. 네. 비밀 내용이 뭐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공개를 안 하고 하고 있고 일본 있죠. 측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팟짱에서 예. 계속 했듯이 예. 그 당시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네. 일종의 천안문 성도에 올랐다가 네. 그 이후에 일본한테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졌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가서 네네. 일러 바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중국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다 해가지고 또 한일 위안부 협의를 받아들였던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한일 관계든 남북 관계든 한중 관계든 미중 관계든 이게 동북아시아적 시각, 네. 동아시아적인 시각 속에서 서로 연관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팟짱을 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종창 토크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일 관계든 남북 관계든 이 북중 관계든 한중 관계든 네. 모든 관계의 본질은 서로 맞물려 들어가고 서로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베테랑 킴 김창수 원장님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슈퍼챗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유튜브 그 대화창 있잖아요. 네. 대화창에 그 슈퍼챗 참여 기부를 하면 자신이 의견을 내는 시간만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돈 많고 재밌는데 네. 그런 게임 같은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창수 원장님하고 함께 토론하시고 싶으신 분들, 토론 배틀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슈퍼챗으로 뭐 질문 뭐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김종대 의원이랑 같이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선 전후로 해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근데 들어보도록 그런 새로운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시도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예. 오마이 TV에서 예, 그런 예. 것들 많이 시도하는데 예, 저는 예, 아주 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뭐 다양한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단에 네. 오마이 TV 335 카카오톡 서비스로 해외에 계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네.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이번에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 경선에도 네.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외국민 투표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세상이 바뀐다.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관 네. 여러분 가지시고 계속 참여합시다. 근데 카메라도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카메라가 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살짝 네. 좀 뿌옇게 비춰야지 네.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안 드러남으로써 그나마 괜찮아야 보일 텐데 네. 너무 지금 카메라가 제 얼굴을 상세히 비춰가지고 예. 이 진실이 그냥 청취자들 그래요? 시청자들한테 너무 알려질까 봐서. 사실대로 나가요? 예. 네. 저 다 빌려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린 카메라가 가장 아름답게 찍힌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꿈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